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의 D램 반도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최근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D램 익스체인지는 삼성전자의 올 2분기 D램 판매량은 67억 8,300만 달러로 전체 D램 매출의 45.7%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가 42억 6,1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려 점유율 28.7%를 기록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 세계 D램 판매액의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유니클로 등 일본 브랜드 국내 모바일 앱 사용자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바일 데이터 플랫폼 업체 IGA웍스가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안드로이드 기준 유니클로 모바일 앱의 지난달 사용자 수가 상반기 평균치보다 28%나 줄었습니다. 유니클로뿐만 아니라 일본 생활용품 브랜드인 무인양품 앱 사용자도 한 달 사이 무려 41%나 줄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위안화 환율을 또 올려 고시했습니다. 인민은행은 오늘 오전 중국의 기준 환율인 달러 대비 위안화 중간 환율을 전날보다 0.14% 오른 7.0136 위안으로 고시했습니다. 인민은행은 어제 위안화 중간 환율을 11년 만에 처음으로 달러당 7위안을 넘겨 고시한 데 이어 또 한 번 올려 고시한 겁니다.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5조 3천억 원 규모의 중국산 목재 가구에 고율의 관세를 물기로 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중국산 찬장과 화장대에 대한 조사 결과 중국 업체들이 10.97%에서 많게는 229.24% 비율로 국가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보조금 지급에 대한 예비 판정 비율대로 이들 제품의 수입 업체들로부터 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오늘도 상승 흐름을 가져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어제 이어서 2거래일 연속 상승이고요. 코스닥은 3거래일 연속으로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힘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 건 근데 지수 분봉상으로 봐도 시간봉상으로 봐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대외 변수들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는 부분인데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은 계속해서 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렸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 환율을 2거래일 연속으로 이틀 연속으로 중간값 환율을 7위안 위로 고시를 했습니다. 11년 만이고요. 이 부분이 넘어서면서 환율 조작국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엔 이틀 연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히토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미국도 계속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전해드렸다시피 목재 가구에 대해서 관세 판정 지금 내리고 있고요. 이곳저곳에서 중국과 미국의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일본은 한 건에 대해서 반도체 소재 수출 허가를 우리나라에 대해서 내줬습니다. 근데 이게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오히려 나오고 있고요. 각국의 통화 정책은 지금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지금 심화가 되고 있다. 글로벌 경기는 좋지 못한 국면에 지금 처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는 분쟁 여전하고요. 시장이 지금 올라오고 있긴 한데 강도가 약해지고 있다 보니 이번 주 상승으로 이렇게 마감을 한다고 해도 다음 주 상승한다라고 장담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슈 점검해 보고요. 수급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1941.01포인트입니다. 1%대의 상승 흐름은 여전히 가져가고 있고요. 194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1946포인트 장중 고점이고요. 지금 1940선 장중 저점 대비해서는 조금 올라와 있긴 한데 지금 상승폭이 더 이상 커지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제한적이고요. 1%면 사실 많이 올라온 거긴 한데 그동안 내린 부분도 있고 뭔가 힘이 좀 올라갈 만하면 달리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외국인 개인이 지금 사고 있고요. 기관이 팝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연기금도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금융투자도 지금 몇 거래일 동안에 사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는데 오늘 강하게 매도가 나옵니다. 1961억 원이나 팔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봅니다. 삼성전자부터 네이버까지 오랜만에 1위부터 5위 종목들 잘 갑니다. 특히나 네이버가 2.5% 상승 가져가면서 14만 원대 완벽하게 안착하는 모습 보이고요. 현대차도 13만 원 오랜만에 위로 올라왔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모비스도 상승 흐름 좋고요. LG와 엑셀트리온, 신한지주, SK텔레콤까지 적게는 0.2%대에서 많게는 3% 가까이 지금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 살펴봅니다. LG생건부터 삼성 SDI까지도 모두 올라오고요. 삼성 SDI가 시총 15위까지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상승폭도 좋고요. 최근 주가 흐름도 괜찮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랜만에 기지개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생활건강도 지금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화장품 섹터가 오늘 한국콜마로 촉발된 여러 가지 좀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어서 더 갈 수 있는 장에서 좀 덜 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587까지 내려옵니다. 지금 0.4% 상승, 0.3%대, 4%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인데 상승 흐름이 좀 둔화가 됩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딱 답이 나옵니다. 보시면 593대에서 586까지 빠졌다가 다시 590 회복을 하고 또다시 587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은 하고 있는데 상승폭이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변동폭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볼까요?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1,526억 원. 수급이 지금 별로 좋지가 못한 코스닥 상황입니다. 어제도 사실 수급은 거래소 코스닥 할 것 없이 현물 시장에서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기관, 외국인 모두 팔고 있는 가운데 기관 가운데선 투신만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펄어비스가 지금 빠지고 있고요. CJNM, 헬릭스미스, KMW 올라갔는데 헬릭스미스가 무려 12%가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헬릭스미스도 워낙에 많이 빠졌고 CJNM도 상승폭이 오늘 괜찮았는데 거의 다 뭐 지금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KMW 잘 가네요. 5G 관련 종목들은. 다음 살펴볼까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메디톡스, 휴젤 모두 빠집니다. 지금 SK 머티리얼즈, 파라다이스 다 빠지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상승폭을 지금 굉장히 줄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6만 원 돌파는 하고 있는데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되는 모습이 아쉽네요. 다음 살펴볼까요? 11위부터 15위 종목들. SFA, 솔브레인, 원익 IPS 빠지는 가운데 고영 컴투스는 소폭씩 올라와 줍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자, 원달러 환율은 1210원대 다시 복귀를 합니다. 90전 올라오면서 1210원 10전에 거래가 되고요. 큰 변동은 없는 상황입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8월하고 오늘이 벌써 9일이더라고요. 이제 8월 중순 금방 오고 있는데 하반기를 바라보는 신흥시장 관련 시각에 대해서 오늘 좀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인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많고 그리고 어떤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는 가운데 신흥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약간씩 좀 어떻게 보면 기존과 좀 다르다는 분위기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신흥시장 하게 되면 저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정치나 경제가 좀 불안한 상황과 함께 해당 통화가 변동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경제 성장률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위험 자산에 대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들이 가장 부각을 많이 받았던 흐름들인데, 하지만 이제 작년 이후부터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신흥시장을 바라보던 어떤 스탠스가 좀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대표적으로 세계화의 패러다임이 붕괴되면서 신흥시장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감소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외국인들 신흥국의 직접 투자가 1990년 이후부터 최저 수준이 들어왔다라는 부분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의미하는 바가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MSCI 신흥지수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거의 제자리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100% 상승했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자금들에 대한 동향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신흥국보다는 선진국 쪽으로 가까이 가 있다는 관점 쪽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조언으로 봤을 때 이제 포인트를 살펴보게 되면 하반기를 바라보는 신흥시장 쪽에서 아무래도 이 탈세계화가 되는 부분들 그리고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자유무역 근간이 훼손되다 보니까 이 정부 정책의 드라이브로 수출에 의존하던 신흥국들이 아무래도 경제가 부진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소비시장이나 내수가 부진하게 되는 여파, 대표적으로 어떤 중국 시장에서 잘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GDP 성장률이 계속 연간 기준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소매 판매도 여전히 과거 한 10년 전보다는 꾸준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이를 잘 말해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글로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계속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달러와의 강세는 아무래도 계속 더 이어지고 있다라고 관점으로 봤을 때 신흥국 통화에 대한 불안 요인이 계속 가중화된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다가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계속 노출되면서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마저도 흔들리면서 꺾이고 있다라는 쪽이 뚜렷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담감도 커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자금 유출 가능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특히 신흥국 자금에 대해서 유출입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지수와 연동돼서 움직이는 자금 같은 경우는 무역 분쟁이 재점화되면서 어떤 5월 이후부터 최고 수준 쪽으로 자금은 빠져나가는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상반기 글로벌 펀드의 자금 같은 경우도 주식형 펀드는 이제 선진국 쪽에서도 빠져나오는 경향들이고, 오히려 선진국이나 신흥국 모두 채권형 펀드 쪽의 유입이 강화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글로벌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오는 시각 쪽에서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뚜렷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과 관련된 자금의 여러 가지 동향을 봤을 때는 부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와 함께 또 하나 지금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신흥시장 내에서도 변화 요인들이 큰 게 아무래도 8월 오늘이죠. 오늘 MSCI에서 신흥국 관련된 쪽에 지수 조정이 이어지는 흐름들과 함께 아마 8월 28일 날 가게 되면 중국 A지수에 대해서 편입을 확대하는 기조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수급 부담들도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는 국내 시장의 또 하나의 단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그나마 국내 시장 쪽에서도 조금씩 매수세가 이어졌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나오는 경향을 보게 되면 8월 달 같은 경우는 어떤 지수 변화와 함께 아무래도 어떤 외국인들에 대한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관점 쪽에서 상대적으로 국내 시장에서는 기관의 역할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그대로 연기금이 보여준 대로 그대로 8월 달도 이어질 수 있을까는 계속 의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반기도 여전히 어떤 불안 요인들은 계속 가중되는 신흥 시장의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대외 변수가 워낙에 취약하다라고 짚어주시긴 했는데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지금 다시 확전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금리나 기대감, 뭐 여러 이슈가 뒤섞여 있는 미국 시장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증시 조정 미국도 나오고 있는 건데 조정폭이 좀 커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 미국의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또 빠르게 반등 시도가 이어지다 보니까 일단 어떤 기존에 나왔던 개파락이 나왔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상쇄하는 모습들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미국 시장은 견고하다라는 쪽도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변수를 보게 되면 막연하게 또다시 S&P 기준으로 3,000선 들어가서 강하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또 부담감도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경기나 주식 시장의 고점 논란이 많이 이어지면서 특히 미중 무역 분쟁 관련된 격화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미국 시장도 조정을 받긴 하는데, 그래도 펀더멘탈은 미국 시장으로는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미국 GDP 성장률을 보게 되면 1분기 3.1%, 그리고 2분기 2.1%, 특히 2~3%대 성장세를 보여주는 국가는 글로벌 국가로 봤을 때 지금 신흥국 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강한 펀더멘탈을 부각받고 있다는 관점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게다가 미국의 경제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 쪽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어지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상당히 양호하게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른 부분들이 보강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 또한 미국 시장의 펀더멘탈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기업 이익 같은 경우는 견고한 수준이죠. 특히 S&P 500 기업으로 봤을 때 1분기 주당 순이익이 36달러대, 2분기는 한 40달러대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3분기는 42달러대, 이런 식으로 양호하게 그래도 우상향으로 들어간다는 관점 쪽에서 기업 이익에 대한 자신감들이 계속 돋보이고 있다는 측면들. 그래서 특히 금리가 하락이 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이익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씩 더 커진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 반면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커 있는데,
S&P 500 기준으로 봤었을 때 올해 한 PR로 보게 되면 17배 이상 거의 20배 사이 정도까지 생각한다라고 해서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렇게 썩 싸다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이고요. 거기다가 북밸류라고 하는 PBR 수준으로 봤을 때도 3.5배라고 하게 되면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최근의 기조로 보게 되면 또 싸지도 않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이에 따른 부담감들도 아직 미국 시장에는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보게 되면 이제 기술적인 측면 쪽으로 봤었을 때 S&P 일본 같은 경우, S&P 500 일본 같은 경우 2,820에서 단기 쌍바닥은 이루어져서 갭 하락까지 메꾸는, 그래서 오늘 2,930선 위쪽까지 올라가는 모습들은 보여지는데 추가로 2,970선부터 또 3,000선 안쪽으로는 저항이 또 강력한 상황들이죠. 거기다가 이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 확장세가 이어지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반락이 나온다라는 부분들까지 봤었을 때는 일단 다시 언제든지 변동성은 커질 수 있는 요인들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상황들이고요. 따라서 상반기 지수가 상승하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부담감들이 상존하면서 어떤 조정권에 대한 시각들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기업 이익이나 그리고 미국 시장의 펀드멘탈, 거기다가 통화정책의 완화적인 기조 때문에 그래도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만만치 않지만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이슈라든가 영향력을 봤었을 때는 또 고점을 강하게 돌파해서 움직이기에는 아직까지는 제한 요인도 상당히 많다.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일본 얘기로 뭐 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대대적인 보도가 나갔습니다. 좀 의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단 한 건에 대해서 뭐 수출 규제를 허가를 해주겠다 뭐 이렇게 이게 생색내기가 약 올리는 건가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긴 해요. 일반 맞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꿍꿍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저는 무슨 꿍꿍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급소라는 건 예. 상대방이 가격했을 때 정말 움찔해서 와 정말 이 CEO들이 똥줄이 타서 진짜 해외로 재고를 구하러 나갈 정도가 급소예요. 근데 2차로 그냥 1,100여 개 가운데 어떤 걸 때릴 거냐를 아직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카드로 갖고 있겠다. 예. 중소기업은 더 불안하죠. 그러는 와중에 90일 동안 건건이 들여다본다고 했는데 한 달여 만에 한 건, 딱 한 건, 예. 한 건을 허용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큰 건 배의 명분이에요. 야, 너는 우리 수출 금지라고 하지. 수출 금지 아니야. 니네가 해줬어? 안보, 뭐 전략물자의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라는 측면 때문에 예. 두 가지. 용도가 뭐냐, 최종 종착역이 어디냐. 이 두 개를 보고서 들여다보고서 이거 괜찮네? 이건 허용해 준 거야. WTO 가기 전에 명분상 기용이고 또 예. 대내적으로는 삼성 같은 경우 이번 물건이 포토레지스트는 삼성 겁니다. 예. 이게 삼성이 지금 뭐 벨기에 막 이런 데서 대체품을 찾고 있어요. 라인까지 교정을 해버리면 이거는 나중에 사이가 좋아져도 일본 걸 안 씁니다. 일본도 그땐 타격이라는 거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지? 예상보다 너무 빨리 해법을 찾고 있구나. 대신에 아베 입장에서 보면 아픈 것도 있어요. 불매운동 좀 심각하지. 그다음에 관광 보이콧은 지자체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서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신경 쓰이고 대외적으로 그렇고 그리고 또 카드를 안 쓴 이유는 더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에 지금 일본의 자산을 지금 강제로 지금 압류하고 있는데 예. 이걸 현금화하는 작업이 하고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아베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금 매급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하는 거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24일이 디데이죠.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 이제 이 연장 여부를 두고서 니네가 보니까 지금 그 연장하지 않는다라는 분위기가 읽히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그 패보고 하겠다는 겁니다. 서로 지금 이제 뭐 눈치를 보면서 사실 이런 수싸움에는 패를 정말 잘 아끼고 이게 사실 뭐
게임이긴 한데 포커를 볼 때는 그 패가 없이도 이길 수 있잖아요. 좀 맞습니다. 그런 수익기를 서로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안심할 이유가 없는 게 네. 근데 늘 얘기해요. 그 보면 야 잘못된 사례 나오면 더 큰 어떤 대책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게 타이밍의 문제일 뿐 한국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 수위를 보고 조절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음흉한 일본이라는 게 항상 느껴지는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다 보니까 맞대응 카드를 계속 발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일본을 수출 우대국에서 뭐 제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실효성 논란이 바로 나왔잖아요. 우리랑 지금 이게 나오면은 카드가 되겠냐라는 부분인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까? 이미 일본 가계에서는 백색 국가를 뺐어요. 그건 거스를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어제 회의하고는 답은 나왔어요. 우리도 니들처럼 똑같이 두 가지로 분류했던 걸 새로운 다지역으로 구별해서 일본을 강등시키겠다. 네. 결과는 나오는데 발표만 못했어요. 아니 그건 일본이 아파할까요? 백색 국가를 뺀다고 해서. 네. 물론 우리도 전략물자를 1,700여 개의 전략물자 관리 리스트가 있고 북한은 백색 국가로 분류돼서 예. 이제 굉장히 수출 우대 심사에 굉장히 우대 조치를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본이 아파할 건 아니다.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대책들 하나하나가 좀 우리도 사실 대책이 나오면 뼈 아픈 곳을 급소를 찔러서 가끔씩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태권도 하다 보면 명치 한번 딱 세게 맞으면 숨을 못 쉬고 그대로 쓰러지는데 이런 카운터 펀치가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고 이 카운터 펀치를 치기 위해서는 국산 소재 국산화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주장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한 상황인데 우리 정부가 마련해야 할 주요 대책은 뭐라고 보십니까? 정부가 이 사건 터지고 이제 소재 부품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우리는 일본의 전략 물자 가운데 타겟이 될 수 있는 게 1,194개. 이 가운데 정말 일본이 아니면 대체가 불가능한 게 159개. 네.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 한국의 수입 비중이 80%가 넘는 게 몇 개가 있을까를 따져보면 10개가 안 됩니다. 굉장히 적네요. 그 10개 중에서도 뭐 보일러, 디자일 연료인 경유, 철강 제품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대체품이 없을까? 한국 아니면 살 데가 없나? 살 데가 있다면 효과는 반감되고요. 또 그리고 이걸 파는 입장에서 이런 물품 거래하는 게 대부분 우리나라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이 타격도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정부가 지금 수출 규제에 맞서서 소재 부품 경쟁력 강화 방안 큰 골자는 그거예요. 핵심 100대 제품 20대, 80대 나눠서 20개는 1년 이내 안정화하고 예. 수입 다변화 내지는 국산화시키겠다는 거고 그리고 80개 제품은 뭐 연 1조 원 이상 투입을 해서 한 7년 정도면 7조 8천억 쓰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일본화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이제 이 수법으로 지금 뭐 굉장히 돈도 풀고요. 그리고 세금도 깎아주고요. 그리고 규제까지 완화를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지금 재고가 얼마나 버틸 수 있냐예요. 지금 반도체는 지금 한 2개월 남짓 정도. 예. 그리고 자동차의 핵심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1개월, 공작 기계는 6개월 정도예요. 근데 단기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업들이 뛰면서 정말 알아보는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제한적인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정부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이제 굉장히 탈일본화, 국산화도 좋은데 이건 굉장히 먼 야라 얘기고 당장 이제 기업들이 특히나 지금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건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업들은 괜찮아요. 대기업들은 보니까 약간의 이제 이 유동성을 좀 남겨놨어요. 그쵸. 왜냐하면 삼성전자 이제 중국 법인에는 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분명 우회해서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중소기업들은 이 우량 수출구램 프로그램 하고 있는 이제 잘 관리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백색 국가에 준하는 우대 심사를 해주는데 중소기업은 일본의 중소기업과 거래를 하지 대기업과 거래를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수입해야 되는 물자가 전략 물자가 맞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일본이 갖고 있는 패를 우리 읽지를 못하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나오니까 이제 중소기업 업체 대표들이 이제 정부의 산업자부 장관한테 그럼 우리가 지금 수입해야 되는 물자가 전략 물자인데 어떻게 확인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니 거래하고 있는 일본 기업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정답이죠. 파악이 안 됐다는 거네요.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아직 패드를 안 보였기 때문에 이 세 개밖에 안 보였잖아요. 그쵸. 세 개만 규제하고 있고 나머지 1,100 몇 개는 아직 모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물론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거기서 패를 안 보여줬으니 당연히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거죠. 답답하기는 진짜 굉장히 더 중소기업들이 답답할 수밖에 없고 지금 상황이 딱 비유를 해보자면 학생이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능력 있는 과외 선생님을 붙여 전폭적인 지원을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학생은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되겠지만 그 사이에 당장 3개월, 5개월 내로 시험을 봐야 되는 급한 시험들이 있는데 이 시험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지금 중소기업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일본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이나 뭐 이런 부분을 좀 잘 봐야 되는 게 금리 인하에 각국 지금 통화 정책들의 스탠스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바뀌었죠, 뭐 우리나라도 바뀌었죠, 뉴질랜드, 인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금리 인하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소장님께서 매번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게 글로벌 위기가 올 수 있다. 맞습니다. 예. 가장 큰 싸움은 미중 무역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비화되면서 예. 이제 환율 전쟁이라는 건 자국의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서 수출 경쟁력 세계가 다 필요 없어 나만 다 살자예요. 각자 도생하겠다는 그쵸.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뭐 미국의 의도이고 중국의 의도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로 금리인 유럽중앙은행, 일본까지도 지금 여기에 동참할 분위기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전 세계가 전부 다 이렇게 자국의 어떤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환율을 낮추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건 무역, 대외 무역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호무역지가 굉장히 무서운 거고 이 환율 전쟁이라는 이 카드라는 건 금리를 내리면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다 금리를 내린 상황에서 금리 인하 효과는 희석됩니다. 똑같은 경쟁력이 다 낮아졌는데 그렇죠, 같이 낮아졌기 때문에 자국 이기주의가 팽배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내수 시장이 크면 좀 견딜만 하지만 우리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한 대목이고 특히나 지금 우리가 늘 한 2년 전부터 얘기해왔죠.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나타났을 때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어요. 3개월물과 10개월물의 격차가 40베이시스 포인트까지 났습니다. 자, 그런 걸 보게 되면 이 싸움이 굉장히 길고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다라는 이 어떤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상황을 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이 시장에서 소외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와 버린 겁니다. 둔화 우려가 지속이 된다는 건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또 준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주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맨날 이 얘기하거든요. 금이 지금 연초 대비 한 20% 가까이 뛰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러니까 금값 부담스러우니 은도 뛰고 있어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이렇게 달러 가치 그리고 금리 인하 기간에는 안전자산 쪽으로 쏠립니다. 네. 안전자산으로 쏠리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 하강의 꼭지에서 내려오는 초입이기 때문에 네. 금값은 더 간다라는 분위기거든요. 금값을 가장 이제 그 잘 예측하고 있는 골드만삭스예요. 골드만삭스는 지금 온수당 1,500달러 돌파 이게 6년 만에 처음입니다. 500달러 돌파는 시작에 불과하답니다. 앞으로 6개월 이내 이제 1,600달러까지는 갈 수 있다. 이게 금은 굉장히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오르는 게 맞지만 가파르게 오르는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이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아마 이제 이렇게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그리고 글로벌 교역량이 줄어들고 서로 자국이 살겠다고 이제 통화 가치 금리 인하를 잇따라 하게 되면 분명히 안전자산으로서의 어떤 그 금의 매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이제 금리,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있는 또 이 중앙은행장들이 과연 금 쪽으로 이제 쏠리게 되면 그 상승 탄력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가끔 이제 주변에서 금 사야 돼 물어보면서 마지막에 하는 결론은 그런 거잖아요. 이거 먹지도 못하는 거 이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해 그러는데 지금 계속 올라가는 건 아무래도 경기가 그만큼 지금 복잡하다라는 걸 거고요. 국내 증시는 더 복잡합니다. 지금 월화 수요일 뭐 하락을 거듭하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코스닥 지금 하락 반전 가능성 나오고 있습니다. 1포인트도 지금 상승폭이 한마디로 롤러코스터입니다. 이게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600선이 단숨에 무너지고 그쵸, 순식간에 그다음에 무너졌죠. 뭐 550선까지도 밀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게 지지선이 저항선 역할을 해버리는 겁니다. 물론 코스피의 경우에는 장중에 1900을 무너졌지만 네. 뭐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 투자 심리가 좋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호재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보면 불확실성의 변수들이 더 많아졌다. 특히 중국이 맞불 작전이에요. 중국이 채권을 발행하면서 우리 인위적으로 위안화 더 내릴 거야라고 시그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맞짱 뜨겠다는 거거든요. 예. 이 가장 불안한 게 불확실성인데 중국이 저렇게 나오면 사실은 이게 전쟁이 중재하고 조금 줄어들어야 되는데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이 중국의 위안화 하락에 대해서 미국은 또 어떤 거냐? 야, 니네가 인위적으로 환율 내린 만큼 우리 상계 관세 부과할 거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중국은 그럼 우리 히토류 무기화할게. 계속 주고받죠. 이제 주고받고 있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을 계속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크고, 그리고 일본과의 분쟁은 지금 잠시 휴전이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계 수출 허가했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다 이제 숨통을 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중요한 건 외국인들 증수이 반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셀코리아 할 거냐. 당장 우리가 뭐 이 외채가 바로 빠져나갈 이유는 없지만 가장 불안한 건 한꺼번에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네. 그걸 가장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싫어해요. 근데 환율이 지금 이미 1,200원 올라서고 난 다음에 내려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중국하고 위안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외국인들의 셀코리아의 강도 그리고 이 원화 가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변수들을 조금 체크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환율 부분을 이제는 조금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이제 시장에 관련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어갈 테니까요.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